시인의 일요일 김병호입니다. 어느새 2024년 마지막 영상을 찍게 되었는데요. 그동안 콘텐츠도 20개를 훌쩍 넘겼고 구독자 수도 200명을 넘기게 되었습니다. 항상 든든하게 응원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어느 자리에서 처음 뵙는 분이 유튜브 영상을 잘 보고 있다고 말씀을 하시면 살짝 부끄럽기도 하지만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시집 읽기의 구독자 수는 생각보다 높게 나오는데 그 이벤트나 기획성으로 지난주 영상도 그렇지만 그렇게 만든 영상은 생각보다 조회수가 나오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뻘소리 하지 않고 열심히 시집 읽는 데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따끈따끈한 그 첫 시집을 가지고 왔는데요. 조효복 시인의 첫 시집 사슴접기입니다. 조효복 씨는 2020년이죠. 시로 여는 세상으로 등단한 시인이죠. 그런데 채 1년도 되지 않아서 2021년에 그 광주 지역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무등일보 신춘문예로 재등단을 하고 재등단한 지 4년도 되지 않아서 이렇게 첫 시집을 내게 되었습니다. 이 세 줄의 양력만으로도 대단히 성실하고 열정적인 시인이라는 걸 알 수 있는데요. 그런데 이 시집에는 다소 특이한 점, 독특한 점이 한 세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먼저 제목입니다. 이건 100% 확률은 아니지만 첫 시집의 경우 이따금 한 50% 정도는 등단작을 표제작으로, 그러니까 시집 즉 당선 작품의 제목을 시집 제목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한 50% 정도 있는데, 그런데 이번에 조효복 시인의 경우에는 시집 제목을 완전히 틀었다는 겁니다. 쉬운 예로 1983년도 동아일보 신춘문예에 등단한 고홍기 선배, 고홍기 시인의 그 당선작이 민물 드는 가을 저녁 무렵인데, 이거를 밀물 드는 가을 저녁 무렵이 고은기 선배의 첫 시집 제목이기도 하죠. 1983년은 너무 멀어서 그럼 조금 땡겨서 얘기해보면 2018년도 한국일보로 등단한 이원하 시인의 당시의 당선작 제목은 제주에서 혼자 살고 술은 약해요 인데, 이게 이원하 시인의 그 첫 시집의 제목으로 사용이 되기도 했습니다. 당선작으로 이어지는 그 당선작의 이미지로 독자들에게 스스로를 각인시킬 수 있다라는 점이 있고, 그것이 자신이 지향하는 시적 세계를 이렇게 선명하게 혹은 암시적으로 표현할 수 있어서 자신의 당선작 제목을 시집의 제목으로 사용하는 것은 다소 안정적인 그 선택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조효복 시인은 이를 완강하게 거절을 한 거죠. 제가 여기서 완강하게 라는 표현을 사용했는데요. 이 완강함의 근거가 무엇이냐라고 저에게 물으신다면, 저는 제목 형식에서 먼저 찾을 수 있겠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의 당선작을 가지고 있죠. 조효복 시인은 재등단을 했으니까. 그때 제목들이 각각 붕어빵 안에는 배고픈 고래가 산다, 그리고 또 하나는 둥근 방을 꿈꾼 적이 있다. 모두 이렇게 문장형이었는데요. 시집 제목은 오히려 명사형으로 결정된 거죠. 사슴접기. 새롭게 출발하고자 하는 시인의 어떤 욕망이 강렬하게 반영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 새로운 출발에 대한 욕망은 또 다른 그 점에서도 발견이 됩니다. 뭘까요? 첫 시집을 통해서 새로운 욕망을 표출한다? 아직 시집을 읽어보지 않으셨기 때문에 조효복이란 이름이 다소 낯설게 느껴지실 것 같은데요. 제가 이 시집을 높게 평가하는 이유 중에 하나이기도 한데, 버릴 줄 아는 용기를 가졌다는 겁니다. 즉, 이전의 작품을 많이 버렸다라는 건데요. 이게 이 시집의
두 번째 특징이라고 저는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기본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던 건 개간 시로 여는 세상에 그 당선된 5편하고 무등일보에 당선된 1편, 그래서 총 6편이었는데, 그런데 이 6편에 공개된 6편의 당선작 중에서 정작 시집 안에 포함된 작품은 겨우 2편이라는 겁니다. 게다가 무등일보 신춘문예에 당선된 그 당선작의 경우는 연 구분 없이 1년으로 이루어진 24행짜리 시였는데요. 이번에 시집에 포함이 되면서는 6년으로 정리가 되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조효복 시인은 계속 발표된 시라 할지라도 계속 매만지고 새로 썼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모르긴 몰라도 이 시집의 시가 55편이거든요. 그런데 제 생각으로는 아마 미발표작이 절반 정도는 되지 않을까 추측이 됩니다. 화려하게 등단한 시인이라고 할지라도 그 신인 시인에게 발표의 기회는 그렇게 쉽지 않거든요. 많이 주어지지 않는데, 그래서 이 4년 동안에 55편의 시를 썼다라 55편의 시를 쓰고 다 발표했다라고 생각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조유복 시인은 청탁이 오든 오지 않든 정말로 열심히 시를 쓰고 발표한 작품이라 할지라도 자신이 생각하는 기준에서 미흡하다고 생각이 되면 과감하게 빼버린 게 아닌가, 그런 추측이 충분히 가능한 거죠. 시를 쓴 사람에게 시 한 편 한 편은 모두가 그 아픈 손가락처럼 차마 빼지 못하기 마련인데요. 특히 그 첫 시집의 경우에는 조급한 마음 때문에 무리하게 편수를 채우려고 마구잡이로 작품을 끌어오기도 하는 경우가 흔합니다. 잘 아시겠지만 이렇게 작품을 끌어오게 되면 오히려 어떤 시적 밀도나 완성도가 많이 떨어지게 마련이죠. 어쩔 수 없죠. 시집을 묶을 때 필요한 것들 중에 하나가 바로 버릴 줄 아는 용기인데, 조효복 시인은 이 어려운 걸 해냈습니다. 그리고 제가 꼽는 그 세 번째 특징은 시의 길이입니다. 이건 시의 길이, 이건 얼핏 보면 대단히 사소해 보이기도 한데요. 눈썰미가 좋은 시인들은, 눈썰미가 좋은 독자들은 이미 눈치채셨을 수도 있는데, 이 시집에는 한 페이지, 한 쪽짜리 시가 한 편도 없습니다. 간혹 세 페이지, 세 쪽에 걸쳐 있는 시가 있긴 하지만 대부분이 2페이지로 마감이 되고 25행에서 총 행수로 따지면 25행에서 30행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이 시집의 대부분의 작품들이 이 정도의 길이를 시종일관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건 아마도 조효복 시인의 시적 호흡이 꽤 길다라는 것을 보여주기도 하지만, 어떤 면에서는 오히려 독이 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시인이 선호하는 안정적인 어떤 시의 길이가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리고 스스로도 모르는 사이에 시의 호흡에 시인이 갇혀 있다라는 이야기가 되기도 합니다. 시인은 이 사실을 몰랐을 수도 있고 그리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문해지 발표되는 그 한 편 한 편을 읽어봤을 때는 모르지만, 이렇게 한 권의 시집으로 묶어내면 이런 부분들이 바로 눈에 밟히기도 합니다. 시의 내용이나 어떤 조건, 그 다음에 전체적인 전략에 따라서 시의 길이를 능수능란하게, 능숙하게 조율해야 하고, 이러한 부분에 대한 의식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다양한 형식과 기디에 대한 어떤 모험이 신인의 패기이기도 하니까요. 그래서 조효복 시인의 다음 시집에서는 좀 더 다양한 어떤 길이와 형식에 대해서 기대를 해보고 싶습니다. 초반부터 제가 말이 많았죠. 길었죠. 여전히 그 조효복 시인의
시인이 낯선 분들도 계실 텐데요. 그래서 오늘은 조효복 시인의 등단작을 먼저 읽어보고 시인의 육성시를 두 번째로 들려드릴까 합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붕어빵 안에는 배고픈 고래가 산다. 조효복. 아이의 웃음에선 생밀가루 냄새가 났다. 접시 위에 수북히 담긴 고기를 자랑하는 아이. 가쁜 숨을 내쉬며 조그마한 얼굴이 웃는다. 콧등을 타고 오른 비음이 아동센터를 울린다. 해를 등지고 앉은 언니는 아빠를 닮았다. 그늘진 탁자에는 표류 중이던 목조선 냄새가 비릿하게 스친다. 구운 생선을 쌓아두고 살을 발라낸다. 분리된 가시가 외로움을 부추긴 친구들 같아 목 안이 따끔거린다. 흰밥 위에 간장을 붓고 또 붓는다. 짜디짠 바람이 입안에 흥건하다. 훔쳐먹다만 문어다리가 납작 엎드린 오후. 건너편 집 아이가 회초리를 견딘다. 튀어나온 등뼈가 쓰리지만 엄마는 버려지지 않는다. 매일 다른 가족이 일기 속에 산다. 레이스 치마를 입은 아이가 돈다. 까만 유치를 드러낸 아이가 수트를 벗어난 실처럼 돌고 있다. 귀퉁이를 벗어난 아이들이 둘레를 갖고 색색으로 돈다. 먹어도 먹어도 허기진 백구레 속에 고래가 산다. 골목은 높낮이가 다른 파동들이 그려놓은 바다 놀이터. 제자리가 두려워 아래로만 내달리는 모난 고래들. 풍덩 골목 아래로 제 몸을 던진다. 가라앉은 먼지 위로 고래가 헤엄친다. 팥물 묻은 고래 비탈을 구른다. 천막 아래 등이 굽은 엄마가 붕어빵을 굽는다. 이 작품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2021년에 무등일본 신춘문예 당선작입니다. 조효복 시인이 이때 이런 심사평을 들었는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작품은 삶의 굴곡을 상상력을 통해 묘사하면서도 상처와 희망이 공존하는 진실을 통찰하는 힘이 있다. 궁핍이 가져온 상처를 그리면서도 상처를 넘어서는 순수한 삶의 활달을 아름답게 묘사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사실을 참신한 감각으로 묘사하면서 입체적으로 조형하는 능력을 갖추어 앞으로 창작될 시를 기다리게 한다. 이 작품은 신춘문예 스타일로 잘 짜여진 밀도 높은 작품입니다. 일반적으로 문예지의 당선 작품들은 개성을 중시하는 경향이 크지만 신춘문예의 당선작들은 보편적인 정서를 높이 사는 편이잖아요. 그래서 이 작품에서 나오는 어떤 상처와 희망이 주된 테마이고 조효복의 이 작품도 여기에서 이 신춘문예의 기조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조금 냉정하게 이야기를 해보자면 이 작품은 신인을 뽑는 심사위원의 눈높이와 기대치에 잘 맞춰진, 잘 짜여진 작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적당한 비유와 묘사, 그 다음에 서정적인 메시지 등 마치 입맛에 딱 맞는 인스턴트류의 어떤 그런 완벽함이 이 작품에서는 느껴지지요. 조효복 시인에겐 죄송한 이야기이긴 하지만 붕어빵과 고래의 대칭, 그 다음에 붕어빵을 굽는 등 굽은 엄마와 회초리를 때리는 건너편 집 아이의 엄마, 레이스 치마를 입은 아이와 생밀가루 냄새가 나는 웃음의 아이, 그리고 노골적으로 드러나는 어떤 외로움의 정서와 다소 막연한 희망. 무엇보다 붕어빵과 허기진 백구레 속의 고래의 비유가 참신하다고 여겨집니다. 엄마는 버려지지 않는다.
매일 다른 가족이 일기 속에 산다는 표현은 아이의 마음을 암시적으로 그려내는 감각에서 비롯되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말 그대로 그 신춘문예에 맞춰진 정통적인 기법이죠. 그런데 이런 작품은 시인이 되기 위한 어떤 통과 의례적인 작품이 아닐까 싶은데요. 저는 조율복 시인이 시인으로서 스스로 걷고자 하는 시적 세계는 이 붕어빵이 아니라 사슴적기, 이 시집의 표제작인 사슴적기에 더 가까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 여기에서 조율복 시인의 육성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사슴접기. 이제 막 불을 켠 저녁의 공방은 외딴 섬 같다. 물가에 나갔던 사슴이 안을 들여다보듯 조명이 켜진 동물 인형들이 밖을 향해 있다. 색색의 종이가 펼쳐진 자작나무 작업대. 기울게 접힌 내가 있다. 완성이 먼 사슴 같다. 홀로 남아 나는 환하고 혼자라는 말을 접으면 둘이 되고 넷이 되고 점점 단단해지고 밤에 반짝일 줄 아는 나는 무너지지 않는 조형물이 되고 싶었다. 뼈대는 약하고 덧댄 말들은 무거웠다. 조금만 건드려도 쉽게 흔들리는 결심들. 창에 이마를 댄다. 북적이는 저 상점들은 잘 다듬어진 완성품 같아. 울타리의 경계를 풀고 각자의 저녁을 향해 뿔을 기울이는 사슴들. 쫓기듯 길을 건너는 하루가 휘청인다. 사슴은 무너지지 않고 네 발로도 나는 공방 구석으로 밀려나 있다. 작업대 아래 몸이 사라진 사슴이 펼쳐져 있다. 가늠하고 뒤돌아보기 위해 여분을 넉넉히 남기고 접는다. 초식의 되새김처럼 느리고 단단하게, 웃는 사슴의 아랫니처럼 가지런하게, 뼈대를 잇고 잘 말린 몸을 세운다. 피가 돈다. 나는 나를 켠다. 자, 이 작품의 맥락은 그리 선명하지 않습니다. 어떤 이미지와 인상으로 자신의 정서를 전달하려고 하는 작품인데요. 조율복 시인이 지향하는 시세계와 정서가 압축되어 있는 그런 작품이라고 저는 읽었습니다. 사슴이 되지 못한 나는 아직 색색의 종이에 불과하지만 그래서 외롭지만 종이접기에서 접으면 접을수록 점점 단단해지기에 혼자서도 충분히 단단해질 거라고 믿지만 나를 둘러싼 덧댄 말들이 무섭고 결심은 쉽게 흔들립니다. 이 이미지는 홀로 불을 밝힌 외딴 공방의 이미지에서 더욱 심화되어서 이렇게 드러나는데요. 어, 그 하지만 어떤 시인의 대리인이자 또 다른 자아인 사슴은 쉽게 무너지지 않고 느리고 단단하게 몸을 세웁니다. 어떤 세계의 폭력이나 어떤 주체의 불안정성에 매몰되지 않고 능동적인 주체로서 자신을 가늠하고 뒤돌아보고 반성을 하면서 성찰하고 스스로를 지켜내고자 하는 그러한 의지를 시 안에서 키워냅니다. 그래서 시의 마지막 문장이 이렇게 끝나잖아요. 나는 나를 켠다. 어, 인간이 지닌 본원적인 외로움에서 시가 시작되었지만 마무리는 꺾이지 않는 의지, 어, 새로운 시작에 대한 자기 응원으로 시가 향하고 있습니다. 첫 시집을 출간하는 시인의 마음이 바로 이런 게 아닐까 하는 그런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한 편 더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카유보트 따라하기 조효복.
화가의 정원입니다. 혼자서는 만들지 못하는 소리로 이루어졌죠. 그는 투명해진 채 기다립니다. 지치지 않고 놓여있지요. 귤처럼요. 물방울이 닿는 곳에 소리가 있지요. 그곳에서 모양과 색이 생겨납니다. 껍질의 기분을 알고 싶은 알맹이처럼 그는 온몸으로 귤이 되기도 하지요. 바깥의 소리를 몸에 새깁니다. 물 그림자 속에 빗줄기를 켜는 화가의 활이 보여요. 그곳엔 보이지 않는 물뱀과 아직 태양을 모르는 물리기와 몸을 흔들 만한 적당한 리듬이 있죠. 눈을 감아요. 우호적으로 베어듭니다. 서로의 뒷모습까지 알 수 있어요. 바구니 속에서 귤이 물러집니다. 포기하고 싶은 공간이지요. 나빠지는 것은 아니에요. 잘 섞여 갈릴 수도 있어요. 파랗게 몰려다니며 물드는 청귤의 시간이 구름 속에 있어요. 세계 바깥으로 흩어지는 과육이란 내리는 비와 같아요. 빗방울의 살과 즙으로 정원이 풍성합니다. 청량하게 짜낸 햇살이 물을 건너오며 맑은 시트러스 향을 흩뿌립니다. 이곳은 비 내리는 예르입니다. 역시나 시가 좀 길죠. 앞에서 말씀드리지 못했던 이 시집의 또 다른 특징 중 하나는 색과 양태에 대한 표현이 감각적으로 두드러졌다는 점입니다. 붉은 발자국, 붉은색, 검푸른 구름, 어수룩한 구름, 검은 폭우, 푸른 뿔사슴, 하얗게 날리는 밤, 붉은 잇새, 흰 손목, 검푸른 불꽃, 푸른 수염, 그 다음에 농담, 실루엣, 그림자, 그 다음에 동그랗게 말다, 불룩하다, 구부리다, 웅크리다, 부풀다, 말랑하다, 고이다, 웅크리다, 일렁이다, 접히다, 무성하다, 젖다, 눅눅하다, 녹다, 낡다, 번지다, 담다. 이런 표현과 감각은 사실은 대부분의 그 시인들이 당연히 지니고 있는 것들이지만 조효복 시인의 경우에는 특별하게 더 예민하게 감각하고 독특하게 활용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러한 특별한 이유가 뭐가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았는데요. 아마도 시인이 그림을 전공한 그 까닭이 있기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의 얕은 그 편견일 수도 있겠지만 회화를 전공하였기 때문에 의도했건 의도하지 않았건 그 조유복 시인의 시에는 어떤 색감과 양태에 대한 감각이 남다르게 표현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이런 맥락에서 보면 시집의 제일 앞에 놓인 카유보트 따라하기도 어떤 미술과 시의 경계에서 미학적 접목이 시도된 작품으로 읽힙니다. 19세기 프랑스 인상주의 화가였던 귀스타브 카유보트의 그림 비 내리는 예르를 소재로 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 작품은 조유복 시인의 그 창작 방법론적인 기법 아니면 그가 지향하고 있는 창작 방법론을 아주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인은 그 소리와 모양과 색이 생겨나는 과정을 통해 청귤의 시간을 완성하려고 합니다. 시에서 보면. 그리고 시인과 다르지 않은 그 화가의 역할도 이 시에서는 비교적 선명하게 드러나죠. 소리가 리듬으로 변하고 결국에는 색과 향을 얻게 되는데요. 이것은 타자와 함께 어울려 살아야 하는 인간의 가치를 새로운 감각으로 우리에게 전해주고 같이 그 공감을 하려고 교감을 통해서 공감을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보여집니다.
시인은 색과 향의 시초가 되는 소리는 혼자서 만들지 못한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 안의 소리가 아닌 바깥의 소리, 남의 것을 새겨야 된다라는 것, 새겨야 비로소 교감을 나눌 수 있는 리듬이 되고 눈을 감아도 서로를 알 수 있는 우리가 된다라고 시인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한데 한데가 아니라 그 한 곳에 한데 그 모인 틈바구니 속에서 물러지는 법도 감수해야 하긴 하지만 혼자 외로이 있을 때보다 훨씬 풍성해지는 어떤 살과 즙으로 향이 훨씬 깊어진다고 시인은 이야기합니다. 카유보트의 어떤 그림에 대한 새로운 해석이기도 하고 조유복 시인만의 시론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겨우 이렇게 조유복 시인의 작품을 3편 읽어보았지만 이 작품들을 통해서 조유복 시인이 자신의 첫 시집 사슴적기가 사슴적기를 통해서 내딛는 시인으로서의 첫 걸음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충분히 짐작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매번 외로움과 소외, 단절과 분리불안의 정서에서 시가 시작되지만 결국은 우리 그리고 함께라는 어떤 휴머니즘의 서정이 조유복 시인의 본원이라는 시적 본원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삶에 대한 깊이 있는 성찰을 통해서 삶과 혼자의 어려움을 따뜻한 마음으로 감싸 안으려는 포용의 자세가 아름답게 느껴지는 그런 시집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조유복 시인을 마음의 깊이를 자신만의 색감으로 칠하는 시인이라고 부를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자, 시 읽는 일요일 오늘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새해에도 더욱 건강한 모습으로 숨겨진 보석 같은 시집들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지금까지 시인의 일요일 김병호였습니다.